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최소 영역의 공부 기준 안에서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법을 설하셨을까? 그 진정에 가장 접근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낸 것이 있죠.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가르친다 라고 하실 정도로 세상에서 관심 가지는 어떤 개념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어떤 관념에 치우쳐 가지고 삶을 낭비하는 그런 쪽에는 부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오직 고와 고멸, 중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참으로 다양한 괴로움이 삶에 수반된다.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나에게는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에 대한 자각. 그 자각 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더 이상 괴로움이라고 불리는 불만족스러운 이러한 삶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그러한 삶이 실현될까? 요거 바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토대를 갖는다. 그 토대가 무엇냐라고 하니 사는 곳이다. 중생인 내가 어떤 형태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삶이 전개되는 것일까? 그러한 삶의 과정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거 부처님 말씀하시는 고 이거죠.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괴로움을 야기하는 자리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치유할까? 그래서 괴로움이 전혀 생겨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완성을 실현할까? 이 고멸이잖아요.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는 명제 위에서 사는 이야기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 놓치면 사실은 부처님하고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자,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다. 이거 찾아보자.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죠. 경전을 그야말로 경전 그대로 경전에 의해서 경전을 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하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사는 이야기 위에 오직 가르침은 선해졌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참 중요한 것이 그러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삶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전개되느냐, 사라지는 것이냐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 삶의 어떤 전형을, 삶의 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 그 필요성을 가지게 되죠. 물론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삶을 보는 시각, 이러한 틀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불교 신자인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는 건 뭔가요?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우리 스승이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그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알려지는 삶의 틀이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삶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시도, 노력의 가장 중심에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의도하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이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인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틀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된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공부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겠다라고 세상을 상대로 선언하는 데는 사실은 바로 이게 있는 거죠. 다른 쪽, 교리적 충돌이 야기되는 다른 교재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명확한 기준 위에서 부처님은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외길 공부의 성과로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 대한 올바른 시각,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런 공부의 성과로 알려지는 거죠. 여러 해 전부터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란 이름으로 공부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현재 수준의 이해 위에서 삶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라는 공부를 특강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무리했지만 우리 서울법회에서 3번의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 부산법회에서 4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삶의 메커니즘 공부를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삶의 메커니즘, 특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 공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제야 우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닦아라고 말하면 다 아는 이야기죠. 닦아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삶이라는 것은 구분을 해보면 인식과 행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행위는 찬다라는 거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되죠. 찬다는 행위를 어떻게 전달하나요? 행위 과정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들쳐업고 가서 전달만 해주는 거죠. 직접. 그죠? 들쳐업고 가서 내려놓아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인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행위로 연결이 되죠. 인식도 행위로 어떤 형태로든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참다가 행위를 그대로 들쳐업고 가서 전달만 해주는 거와는 다르게 인식은 참 정말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 자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인식은 가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죠? 보고 알았는데 보아서 알려진 그 상황 그대로의 행위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보아서 알았다라는 이 인식을 나의 내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공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인식은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된다. 박고부님, 요런 표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요 작은 아주 간단한 그림 하나가 정말로 삶에 대한 기본을 지시하죠. 어쨌든 인식은 가공 과정을 거쳐서 행위로 전달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때 요 가공 과정을 부르는 말이 닦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 있죠. 이러한 가공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생산품, 가공 공장에서 생산되는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요 가공 과정의 결과를 뭐라고 부르죠? 닦아라는 가공 과정의 결과라고 하면 이게 가래라는 것이고, 가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또한 자기화, 요거 이제 만화라고 하는 거죠. 자만, 아만 이렇게도 이제 번역하는 가래라는 것과 자기화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가공의 결과로 생겨나죠. 물론 자기화라는 것은 가래에 속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닦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런 개념에 의해서 닦아라고 하는 것,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그것이 삶의 과정에서 정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의 영역으로 나타나죠. 그거를 이제 다양한 경전이 제각각 설명하는 부분을 꿰어가지고 그려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 그림, 어떤 그림인가요? 1차적으로는 인식작용이 있죠.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를 요때 바로 요거죠.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그거, 참다라는 것이 참여한 삼자간에, 그래서 내입처가 욕탐의 간섭 가운데 외입처를 인식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 인식의 결과로 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삼사화합한다라고 해서 촉이라는 개념이 있고, 촉하면 수가 생긴다. 이런 앞부분이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인식에 의해서 생겨난 식과 또 인식에 의해서 함께 생겨난 수, 요 두 가지 한태로 이제 삶은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죠. 그랬을 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위자나티, 인식하는 일을 하는데 함께 생겨난 수를, 그러니까 락고 불고 불락의 경험이죠.
요거는 우리가 설명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수라는 자체를 느낌 이렇게 번역하는 건 참 좀 애매해요. 요거 수, 경험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경험하는데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니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이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괴로운 느낌이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죠.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라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즐거운 느낌이 있다. 요 얘기랑 같은 거죠. 표현은 달리 하더라도 그 개념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 그 감각기능의 단석 이쪽에서도 말했지만 인식작용은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알고 나서 함께 경험하는 것까지가 인식작용이다. 정보부님 요 얘기를 강조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앞에 부분이 설명이 되면 그렇게 해서 외입처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것을 몸통으로 하는 식, 마음이 함께 생겨난 수, 경험을 위자나띠, 다시 인식한다. 위자나띠가 두 개니까 1차 인식, 2차 인식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1차 인식에서도 감각 주관과 감각 객관 외에 욕탐이라고 하는 제3자가 나도 함께 라고 참여하듯이 인식작용에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2차 인식에서도 상이라는 게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중생들한테는 병들어 있다라는 거. 이 병든 것을 치유하면 중생의 영역을 넘어선 아라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의 완성이죠. 이러한 상이라는 것은 존재의 측면에서 상락 아정의 상. 존재에 대한 전도된 경향이죠. 그런가 하면 그 전도된 경향이 어느 정도냐라는 질적 측면에서 보면 소유라는 개념의 삶의 중심을 두면 욕상, 욕계 중생 수준의 경향. 상이라는 이거 경향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색상, 무색상.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한 경향으로는 저항의 상.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거는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번뇌라는 것이 그거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잠재 성향이라고 나오는 아누사야. 그러니까 상은 산냐고, 번뇌는 아사와고, 잠재 성향은 아누사야. 이렇게 되죠. 요 세 가지가 여러 각각의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몸통으로는 같은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상이 간섭하면 거기에 무명과 탐 또는 진이라고 하는 수에 대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왜곡된 경향이 간섭해서 왜곡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1차 인식에서는 외입처가 무언지를 외형적으로 분별해 아는 거죠. 2차 인식은 그 외형적으로 분별해 아는 그것에 대해서 경향,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경향이라는 게 참여해가지고 외입처 때문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요 느낌을 붙잡을까? 밀쳐낼까? 붙잡아야 하는, 달리 말할까요?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한다라고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면 그냥 즐거운 느낌 이렇게 알아야 될 텐데 2차 인식은 그거를 상의 간섭 때문에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왜곡되게 알려진 거죠. 그 개념. 진이라는 것은 지속되기 때문에 저항,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이라는 왜곡된 알미죠. 이런 개념에 의해서 수의 알미 생겨나고 그러면 1차 인식에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과 이 식이 2차 인식을 통해서 이러한 무명과 탐진이라는 경험에 대한 알을 만들었다. 요거 뭔가요?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는 이 마음이 자기 활동성의 결과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렸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참 마음 내면에서 가공되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공부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 라고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죠. 요 몸집을 부풀렸다라는 개념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1차 인식의 결과와 2차 인식의 결과를 포괄해가지고 인식의 결과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그거를 알미라고 하는 거죠. 암. 1차 인식에 결과된 암 더하기 2차 인식에 결과된 암 포괄적인 알미라는 것은 니아나, 지, 암 이래 되죠. 디가니카야 9번 뽀따파다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 하나가 나타납니다. 뽀따파다가 부처님한테 상이라는 거하고 지라는 거, 삼야라는 거하고 냐나라는 이 두 가지는 상이 먼저 일어나고 냐나가 뒤에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냐나가 먼저 일어나고 삼야가 뒤에 일어나는 겁니까? 박법부님 이게 답이 뭘까요? 삼야하고 냐나가 있거든? 삼야가 먼저 일어나고 냐나가 나중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냐나가 먼저 일어나고 삼야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부처님한테 딱 그 질문을 하거든? 부처님 뭐라 할까? 삼야가 먼저 일어나고 그 냐나가 다음에 일어나는 당연하잖아, 그지? 부처님이 딱 그 답을 그렇게 해요. 삼야가 먼저 일어나고 냐나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삼야가 일어나면 냐나는 일어난다. 경전이 말하는 삼야가 일어난다는 조건이 있으면 냐나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삼야가 일어난다는 것은 냐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말해주거든. 요거 순서, 요 순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요게 먼저고 요게 나중이다. 요런 개념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는 이제 요거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가 바로 요거죠. 이렇게 냐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의 인식 과정의 결과로 생겨났거든. 그러면 요 냐나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 식이 탑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상태니까 그냥 이게 단순히 알미라는 걸로 되진 않겠죠. 식이 몸집을 부풀린 거니까 이것도 마음이어야 한다고. 단순히 알미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라는 거하고 요 차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식은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려서 몸집으로는 냐나가 되었지만
이 냐나를 몸집으로 하는 아직도 마음이다. 이거죠. 그 마음 상태가 심이라고 불리는 거죠. 찌따. 이렇게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 설명되죠? 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또 그리 미치네. 저기요. 우리가 이제 모든 공부의 출발 자리에 찌따라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심행은 상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경전이 정의해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상과 수가 형성작용을 해서 심이 생긴다.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화살표를 걷죠. 거기에 비해서 붓다고사 스님은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라고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걷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곤란하다 라고 해서 붓다고사 스님을 넘어서 부처님에게로 불교를 되돌린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박보부님 좀 전에 제가 요 질문 드렸잖아. 그 디가니까요 9번에서 뽀따빠다의 질문. 지금은 이런 질문들이 비중 큰 질문이에요. 산야가 먼저입니까? 냐나가 먼저입니까? 이거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산야가 먼저고 냐나가 나중이다. 산야가 있으면 냐나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요거 어때요? 냐나라는 것은 심이잖아. 여기에서 말이죠. 심행은 상수라는 요 하나의 문구를 놓고 부처님이 우리가 진짜 그동안 그거를 못 봤었어. 이러하니까 이거지 라고 우리의 해석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붓다고사 스님 틀렸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으로 지금 증명이 되는 거야. 그죠?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 하면 상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지만 여기도 하여간 심과 상이 있잖아. 심이라는 것은 냐나잖아요. 몸통이. 그걸 놓고 상이 먼저입니까? 심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뭐 지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몸통을 가진 마음 요 상태로 보면 상이 먼저입니까? 지가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이 먼저다? 라고 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지로 심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화살표 방향을 지금 알려줬죠. 이거 심행이 상끝,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긋는 건 뭐예요? 심, 즉 냐나가 먼저다 상보다 이 얘기가 되잖아. 근데 부처님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 요거라 그러지. 그죠? 이 참 경전이 빈틈이 없어요. 학부모님 요 부분 보이는 거죠, 그죠? 사실은 저 놓칠 수 없는 가르침들이 있죠. 정보부님 요 얘기 지금 충분히 설명되나요? 네. 그러면 이게 요 과정, 닦아라고 하는 이 인식의 가공 과정 안에서 부처님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런 데 대한 진짜 상이 지보다 먼저다 라고 확정적으로 답을 주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중심에 둔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가공 과정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설명을 이렇게 찾아내지 못했지. 뭐 대표적으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보는 그런 전통 때문에 사실은 못 본 거지 뭐. 그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할까? 라는 참 그 창의적 질문이 가해지니까 찾아지는 거죠.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는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심이 생겨났어 이제.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식도 생겨나니까 자기 일을 했잖아. 심도 자기 일을 해야 되거든. 심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구가 경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가 되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그러면 난디라는 것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이 행위의 결과로 난디가 생겨난다. 그리고 경전은 다시 탐과 난디가 함께한 거, 난디라가 사하갔다 나나라고 해서 난디와 탐이 함께한 요 상태가 가래다 라고 정의해 주죠. 또 우리가 뭐 약간 전체적인 이해 위에서 보면 요것이 결국은 뭐예요? 가래라고 하는 것이 요계, 세계, 무세계 이러면서 소유적인 가래, 내 거 아니라고 요런 가래도 있지만 유애,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뜸 안으로 붙잡는, 아뜸 안으로 오해한 요런 상태도 가래의 사실은 본질이 되는 거죠. 깨달음은 바로 그거 깨는 게 깨달음이죠. 뭐 무유애 해가지고 단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러한 유애가 형성됐다. 나는 참된 것이다. 라는 요런 가래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경전은 만화라고 표현 원어가 쓰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자만, 아만 이렇게 번역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자기화라는 거야. 원래 나라고 하는 존재, 내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이걸 안 썼구나. 무상고 무아인 거죠. 무상고 무아 부정인 건데 이것이 상나가정이라는 병든 위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말로 참된 것이요. 나는 있어.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거를 자기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자기가 아닌데 바로요. 가공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공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아닌 거를 자기라고 무상에서 참되지 않은 요 마음 상태를 놓고 요게 상한 거 참된 거라고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자기를 딱 설정하는 그게 자기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하자면 가래에 포함되는 거야. 그죠? 가래가 요계, 유해, 무유해 이럴 때 그 유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자기화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은 보면 뭐 기본적으로 뭐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가래가 고집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원인. 그래서 가래를 부수는 것으로 삶의 완성, 깨달음을 삼잖아요. 근데 또 많은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화를 해소하는 것. 자기화의 해소가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기화하고 가래하고 다른 거다라고 하면 그건 또 뭘까? 이래 봐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래 중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유애. 이 존재를 아뜨만이라고 참된 것이라고 왜곡한 그게 그대로 사실은 그러한 가래가 생겼다라는 것이 그래 그래서 이게 바로 나요 라고 자기를 참된 것화하는 자기화랑 같은 거라고 그런 개념 설명되죠? 이런 개념을 좀 보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한마디만 좀 더 하고 가죠.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위치상으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가래라는 것을 문제 삼잖아요. 가공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놈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래의 턱 밑에 와 있는 직접적인 조건이 뭐예요? 난디라는 거죠. 사실은 난디만 없으면 가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모이탐 소멸이라는 이 개념을 난디가 부수어지고 이 난디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과정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난디가 부서지면 가래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해탈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디라는 거는 물론 이제 생겨난 난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위탁가를 경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중 큰 거죠. 이 난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난디는 어쨌든 이제 생겨난 거잖아. 결과물이잖아. 그러면 이제 불교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생겨난 난디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난디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난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왜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보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최초의 행위, 가공 과정 안에서 벌어지는 그 미세한 최초의 행위 때문에 결과로 생겨난 거잖아. 그래서 경전은 정말 많은 경전이에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에 대해서 요게 삶의 문제의 본질이다 라는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을 그래서 이제 경전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정부부님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이제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낚시꾼이 내가 물고기를 좀 잡아야겠다 라고 해서 낚시추에다가 추라 그래야 되죠? 낚시추, 낚시바늘에다가 요만한 이제 작은 미끼를 끼워가지고 던진 거야. 그러면 낚시바늘에 매달린 미끼가 물속에서 꼬물랑꼬물랑 하겠지 뭐. 그러면 저쪽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던 물고기 한 마리가 여기서 꼬물꼬물대는 미끼를 본 거야. 이게 눈 좋은 물고기라면 저거는 보통 꼬물대는 놈하고 다르고 그 안에 무언가 있네. 저거 낚시구나. 이래가지고 요거 안 물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바로 물고기들이 그렇게 눈이 좋고 영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꼬물꼬물 하는 그 움직임만 보고 덥석 문다고. 덥석 무는 게 이게 자기는 먹이를 물었지만 실제로 문 거는 뭘 문 거예요? 낚시바늘을 문 거잖아. 정부부님,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딱 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죠? 낚이지는 그래 이제 사실 그 얘기죠.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경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딱 그 비유에서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물고기 입장에서는 낚시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이게 행복한 삶인데 딱 무는 순간 그 결과로 생겨난 건 뭐냐? 아니 이제 자기의 의사, 자기 뜻이라는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낚시꾼의 뜻대로 낚시꾼이 요거를 요새 참 방생간대군요. 그쪽에서 잡아가지고 방생 기도라고 하나요?
해서 돈 받고는 넘겨주면 그거 딱 방생한다고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또 잡아가지고 또 간다며. 이렇게 손맛 보려고 낚시했어. 이래서 물고기를 풀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연구된 바에 의하면 낚시에 물려가지고 낚시꾼한테 붙잡혀 올라오는 그 사이의 스트레스 때문에 풀어놔줘도 오래 못 산다네요, 물고기가.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낚시질을 하는 것은 이 물고기를 대놓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 그냥 그대로 꿰어가가지고 회침을 당하든가 아니면 토막 내가지고 매운탕이 되든가 구이가 되든가 이래 돼야 되잖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 물고기 입장에서는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어. 요거 딱 물은 것뿐이야. 아니 거기에 어차피 이렇게 미끼처럼 움직이는 그놈들을 먹고 살아가는 물고기라고. 근데 그 물고기 입장에서 설마하니 그 미끼 속에 낚시바늘이 있을 거라고요. 우찌 꾸민 들고겠어요. 그런데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덥석 무는 순간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예요.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 경전이요. 요 자리.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그래서 난디를 만드는 거. 그래서 가래가 완성되는 거. 요 자리를 그렇게 강조를 해줘요.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역의 순서로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요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서 난디를 만들지 않는, 그래서 가래를 부수는 요거 염보라고 하죠. 염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탐을, 마음이라는 곳에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 탐을 작용하지 못하게 요거 누르는 고수행을 사마타, 이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염오는 사념초의 완성 자리고 탐을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탐. 이래서 사마디의 완성 과정이고 사마타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해 주려니까 무명이 없어야 된다. 무명이 없으려면 상의 병등, 즉 번뇌를 부숴야 무명이 안 생긴다.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런 과정을 소멸이라고 부르죠. 지혜의 완성 과정이고 윗바사나라는 거죠.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이러한 불교 수행의 본질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 딱가라고 부르는 가공 과정 안에 있어요. 이 가공 과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정의에 대해서 거꾸로 보지 않고 바로 봐야, 그죠? 삼야가 먼저고 냐나가 나중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딱가라는 이 내면의 가공 과정이 그려지죠. 불교가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 장면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딱가 이야기를 좀 더 봤고요. 자, 고래 해가지고서 가공 과정의 결과로 가래, 자기화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다시 우리 삶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변수가 하나 생기죠. 자, 마음이라는 것이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죠. 마음, 어떤 게 있나요? 경전에 나타나는 마음 어떤 게 있죠? 만호. 또 민냐나. 식사. 그렇죠. 민냐나, 식이라는 마음이죠. 식이라고 번역된 거고, 찌따, 심, 만호, 의죠. 이 세 가지 마음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경전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식이라는 마음은 뭐 위자나띠, 인식하는,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죠. 그죠? 아는 일을 하는 마음. 심이라는 것은 이제 경전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보면 행위, 그러니까 업을 짓는 그 원인, 업을 짓는 주체의 자리로 찢다를 제시하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몸과 함께하면 만호라고 불리죠. 물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렇게 말하듯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기 때문에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저쪽에 있는 유체이탈 뭐 이런 개념으로 마음이 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억지로 마음을 몸에서 떼어내보자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죽는 거거든. 마음이 떠나면 몸은 죽는 거거든.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 세 가지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요것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성 자체로는 마음이 몸을 떠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각각이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역할을 하는 측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몸과 함께하지 않는 작용성.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떠났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하고 이러한 작용이 마음의 활동이 몸 안에서 마음 지 혼자 활동하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위드아웃 몸이라는 게 몸 밖으로 나갔다가 아니라 몸 안에 있지만 작용성의 측면에서는 몸 상관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 삶의 틀에서 놓치면 안 되는 주제 하나가 몸과 함께하는 영역이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박부모님 이 개념 중요하죠.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앞쪽에서는 한번 보죠. 몸과 함께하는 영역과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 어디서부터 구분이 될까요? 네이처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이제 안입이 설신 의잖아. 그런데 요거 사실은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안식과 안근 내지 신식과 신근 의식과 의근 이렇게 구성된 거죠. 이때 요만큼 안식 내지 의식과 의근 요거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거 몸이 몸 밖에 있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 세상하고의 접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라는 접점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의식이 직접 의근의 역할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마음이 몸과 함께 한다 라는 요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마음, 식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한다. 몸과 함께 하니까 의죠. 그래서 식이 근과 함께 식이 근을 접점으로
외입처, 대상을 주목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자의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 바로 요런 의미예요. 그런 개념으로 육내입처가 있는데 이때의 요거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의근까지 요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과거 삶의 누적이라는 개념이죠.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서 쌓여있는 마음이 지금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요 개념 1차 인식이죠. 그럼 요렇게 보면 요거는 표현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1차 인식은 몸과 함께 세상을 감각하는 영역이죠. 바로 요 얘기인 거예요. with 몸. 이 결과로 생겨나는 것은 이제 식인데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대상에 대한 요래되죠. 이 자체는 이제 하나의 알갱이로 생겨났는데 이 식은 몸과 함께 한다라고 전혀 설명되지 않죠. 오히려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식,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주목해가지고 알갱이로의 마음 하나를 만들어냈어. 요건 오직 마음 알갱이 하나가 생겨난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이 식은 이제 몸과 함께 하지 않는 활동성을 가지는 마음인 거죠. 여기부터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마음의 작용성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작용성의 과정이 어떻게 온 거예요? 바로 가래가 만들어지는 가공 과정을 거친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일관성이 있어요. 인식을 행위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이 가공 과정, 닦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마음만의 독자적인 인식과 행위의 과정. 그러니까 몸을 배제하고 마음 혼자서 인식을 가공해가지고 가래가 되는 이 과정이 딱 한 거예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인식의 결과인 식으로부터 식의 작용인 2차 인식 위자나띠로부터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작용성으로의 2차 인식 그리고 낚시꾼의 낚시바늘을 무는 그런 잘못된 행위 과정이 진행된 거죠. 그 결과로 이제 가래 또는 자기화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기 위한 가공의 과정이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라고 하니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요 그림을 수정한 거죠. 요 상태에서 이제 삶은 다시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식과 심의 상태를 거쳐가지고 요 상태를 거쳐서 이제 다시 몸과 함께 하는 행위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영역의 필요성은 뭐냐? 이렇게 말하자면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데에서는 몸이라는 개념 없이 세상이라는 개념 없이 그죠?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색성향 미촉 세상을 포함하니까 연결되니까 결국 세상 관계없이 나의 안에서 내 마음 혼자서 이러쿵저러쿵 인식을 가공해가지고 이제부터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행위에다가 전달해 준 거죠. 이런 개념이 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닦아의 결과로 가래, 자기화가 되면 여기서 몸과 만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런 몸과 만난 상태에서 삶은 더 진행이 되죠. 지지난주 해서 보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됐죠. 상락아정의 상과 상락아정의 심과 상락아정의 견해라고 하는 전도된 것이 있다. 무상고무와 부정의 상과 무상고무와 부정의 심과 무상고무와 부정의 견해라는 전도되지 않은 것이 있다. 요거 보았죠? 그 연결관계가 이렇게 간 거죠. 그런가 하면 상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질적인 측면, 욕색, 무색이라고 하는 것이 탐에서도 욕탐, 색탐, 무색탐 나타나죠. 난디라는 것이 보면 욕의 난디, 색의 난디, 존재의 난디 이렇게 해가지고 존재의 난디, 사카야 난디, 이래가지고 여기도 욕색, 무색이라고 하는 질적 차별을 나타내주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상과 심과 견해라는 존재적인 측면의 진행 과정. 그죠? 이게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중첩되어가지고 이중적으로 그 존재로서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올라가는 걸 보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놀랍게 하나 본 게 뭐예요? 이 난디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자리매김된 이유를 보니까 바로 몸과 함께하는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 한 면은 견해고, 그러니까 요거는 견해라고 하는 안경을 쓴 거죠. 윗닦아라는 것은 이제 안경을 쓰고서 구체적으로 행위가 시작되는 요거죠. 그 윗닦아를 운영하는 자가 있다. 윗닦아를 경영하는 자가 있다. 어쨌든 안경이야 어떠한 형태로든 해가 안경을 썼다 해도 구체적인 삶은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 이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움직일래? 무슨 일을 할까? 요거에 대한 운영권을, 경영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니 난디다. 요것도 참 대단한 발견이죠. 요런 관계를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뇌과학이나 이런 물질의 영역, 몸과 함께하는 영역만으로 세상을, 삶을 설명하려는 그쪽에서는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러면 몸과 함께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몸과 함께하는 이런 생각, 사유의 과정으로 연결이 되었을까? 그 부분을 사실은 뇌과학이 거기에 답을 못 주죠. 그냥 뇌라고 하는 그 안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되든지 뉴런이 어떻게 되든지 하여간 뇌세포, 뇌라는 범위, 물질이라는 몸이라는 범위 안에서 출발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뇌과학은. 그런데 불교가 뇌과학을 극복하는 그 초점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부처님은 뇌와 함께 행위가 시작되는 그 출발 자리에 있는, 그죠? 몸과 함께하는, 뇌와 함께하는 이러한 몸과 함께 행위하는 그 과정의 출발 자리를 놓고 이 윗닦아가 그냥 정기적인 신호로 어떻게 되든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닦아라고 하는 과정의 끝에 그 결과의 자리에 있는 난디가, 달리 말하면 가래의 몸통이지 가래가 하는 거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난디가 바로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 이전에
내면의 정계 과정으로 완성된 요 난디가 몸과 함께하는 삶의 출발 자리인 윗닦아를 경영한다, 운영한다. 뇌과학이 제시할 수 없는 삶의 저 깊은 영역, 내 사유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불교는 준다는 거예요. 이 답을 부처님은 주고 있다고. 오랜 세월 불교 안에서 부처님이 잊혀져서 감춰져서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따까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난디가 윗따까를 운영한다, 경영한다 이 개념을 찾아내는 거는 하여간 제가 그 옛날에 경쟁자들의 솜씨가 갈수록 향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불교가 감춰진 비장의 무기를 꺼내지 않고는 경쟁력을 잃을 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비장의 무기가 뭔가요? 부처님이잖아. 부처님한테로 돌아가면 뇌과학도 일거에 뇌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몸과 함께하기 이전의 조건관계가 설명이 되는 거라고. 이런 게 불교가 가지는 경쟁력이죠. 약간 그런 이야기. 약간 이렇게 상심견해, 상탐난디에서 윗닦아로 구체적 행위 영역으로 연결되는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병행하는, 중첩되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윗닦아는 다음 과정을 거치죠. 경전은 의도, 기대, 지향,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라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여러 개 경전에서 나와요. 우리가 보통 신구의 삼업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보면 굳이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칠판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끼워 놓아야 할까? 이렇게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행위 영역으로 오면 윗닦아에 의해서 출발된 이후에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진행되느냐를 설명할 때는 박법은이 의도, 기대, 지향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전혀 뺄 수 없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라는 개념으로 약간 더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그 상까빠, 사유라고 하는 윗닦아하고 좀 대비되죠. 상까빠. 많은 사람들은 윗닦아와 상까빠가 동의하다 이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표현을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경전은 윗닦아와 상까빠를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사이에 세 가지가 있고, 요렇게 이제 전개되고 견해라는 것이 이제 씨앗의 행위의 씨앗이란 개념으로 안경 쓴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나면 이 사유 과정에 속한 것으로의 찬다가 사유를 부추겨서 뭔가 말의 행위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사유라는 말은 뭐죠? 이 닦아를 통해서 윗닦아로 의도, 기대, 지향 거쳐서 사유까지 온 이 생각 과정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들쳐 업고 일차 인식에 찬다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요런 상태에서 이제 지난번 우리가 본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이제 여기에 업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뭐죠? 정법은이. 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의 행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윗닦아라는 것은 윗닦아는 업인가요, 아닌가요? 윗닦아는 업은 아닌가요? 왜 업이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일단 의도하기 전이니까 예. 그걸 짓기 전의 상태로. 그렇죠. 사실은 이제 꿰뚫음경 닛뺀다띠 닛빼다 식당 꿰뚫음경이라는 경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줘요. 부처님이 째따나항 비카웨 깜망 와다미라고 해서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 의도 이후에 또는 의도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행위라는 거하고 업이라고 하는 거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까? 근데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율장에서는 어떠한 잘못을 했어. 그럴 때 부처님이 물어봐요. 의도적으로 의도에 의해서 그대가 그런 잘못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의도적으로 알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대는 빠라지까 바라이 죄를 범했다. 그대는 함께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불교 안에서 출가자로 비구로서 살지 못하게 쫓겨난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다. 또는 의도는 없었다 해도 경에서 이제 그런 비유가 아니라 이제 그런 그 계율 조항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이제 절구공이처럼 이거 밟는 거 디딤방아처럼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뭘로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야. 그리고 요 안에서는 일을 한다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이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지나는 누가 실수로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지? 해가지고 이걸 치우든가 아니면 전혀 의도지 않게 지나면서 옷이 걸리든가 해서 이게 딱 여기를 눌러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던 사람이 죽는다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디들방아를 떨어뜨려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살인을 했잖아. 이런 경우에 부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의도했느냐? 네, 사실은 제가 저 안에 저놈이 있는 걸 보고 요걸 톡 건드리면 저놈이 죽겠지? 이래가지고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만약 답변이 되었다 하면 그거는 살인죄다. 그래서 빠라지까 바라이죄를 범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 하고 이제 비구 자격이 박탈되는 거야. 근데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이게 이렇게 들려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치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래 하면 이거는 죽이려고 한 고의적인 게 아니잖아. 의도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다. 아니면 그러나 그대가 조금 더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들려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져서 확인을 하고 사람이 있구나. 이 작업하는 중이니까 내려놓으면 안 된다. 라고 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는
살인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빠라지가를 범한 건 아니지만 악작죄를 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죄가 선언되거나 작은 죄로 선언되거나 뭐 이래 하거든요. 의도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 그러면 행위하고 업이라는 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지나다가 툭 건드렸어.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 툭 건드린 이것도 어쨌든 행위한 거잖아. 이게 행위일까? 이러한 행위가 업일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치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행위는 그 사람을 죽이는 살생의 업은 아니요. 요건 좀 말이 좀 조심스럽죠. 그렇다고 업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자기는 그래도 그거를 잘 정리해 놓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 업은 지었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나다가 툭 건드려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이러면 이건 뭐예요? 그럼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의도 없이 그냥 움직임이라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 뭐 행위가 진행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부처님은 의도가 업이다. 업을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그러니까 의도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이 말은 바로 행위는 했지만 거기에 의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뭐 불교가 동기론이냐 결과론이냐 이제 이런 이제 뭐 그 토론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불교는 동기론도 아니고 결과론도 아닌 것 같아요. 동기론이라는 것은 의도를 말하니까 동기론 아니냐 이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동기가 들어가지 않은,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악작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결과가 일부지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100% 동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결과론이냐 하는 건 뭐 당연히 이건 뭐 좀 택도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불교를 동기론과 결과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을 원하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하여간 그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업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가 다 업이 아니다. 의도라는 것이 부과되어 있을 때 비로소 업이다. 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위탁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도가 발생하기,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즉 내 마음이 주체적으로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실리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위탁가는 아직은 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탁가도 행위는 행위예요. 그죠? 행위이지만 아직까지 의도 이전. 정보분이 말씀하신 그거지. 의도까지 못 갔으니까. 의도 이전이니까 업에는 속하지 않는 거. 요런 개념이고, 그러면 이게 뭐 그 이후로도 그렇지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있었다 해도 의도가 더해지지 않은 것은 업이라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업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죠? 업일까 아닐까? 요것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업에는 과와 보라고 하는 요게 뒤따르는 거거든요. 내가 괴로운 과와 보를 만들 것이냐, 행복한
과와 보를 만들 것이냐 라는 이 고와 고멸, 고와 락이라고 하는 불교 본연의 명제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만드는 것이 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단순한 행위일까? 아니면 고와 락이라는 과와 보를 생겨나게 하는 업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요렇게 이제 그 업이라는 부분, 의도 이후 여기까지를 오면 지난주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면 업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말을 했어요. 업이 지어지면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고 됐는데 메커니즘적으로 그냥 업, 과보 이렇게 쓰이는 것일까? 아니면 삶의 전개 과정이 더 있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경전은 한면으로는 상이장제하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문다 라고 하는 두 갈래의 자, 이 업의 결과로 업이 아라한의 완성된 업의 경우는 배제되지만 중생들의 불완전한 업, 오염된 업에는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과 식이 머문다라는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난다,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사실 진도를 여기 식의 머문과 상의 잠재 여기까지를 왔어요. 오늘 한 번 더 짚어봤는데 저기 두 분이 허락하신다면 두 분 저기 식사하시고 오늘 저녁 기본기법회에 요 D 이야기를 오늘은 저기 메커니즘으로 2시간을 좀 해보죠. 좋지. 좋은 일이죠. 아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뭐 작지 않은 분량의 경전 몇 개를 나눠드렸는데 요 이야기를 저녁 시간에 요 이어지는 이야기로 좀 더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메커니즘을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 아직은 좀 더 갈 것 같은데 뭐 애간 뭐 저기 식사하시고 저녁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합시다. 자, 첫 시간 이렇게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